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5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텐션 업이에요. 뭐 더운 건 에어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짧은 옷과 에어컨으로 극복하면서.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저는 그러네. 뭐 저는 어디가 더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싫어요? 겨울도 좋고 여름도 좋고 이렇게 뭐 딱히 어디가 싫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사계절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기준으로 따져도 네. 겨울이 좋고 여름이 좋고 각각 있고 노는 거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각각 있어서 근데 그리고 싫은 거 기준으로 따져도 네. 여름엔 장마, 겨울엔 눈 이게 또 있다 보니까 그냥 딱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주관적인 기준인데 여름에 싫은 이유는 장마 비 많이 오면 비가 새서 집이 어떻게 되면 이제 임대인으로서 머리 아픈 거. 겨울은 눈 많이 오면 지붕 무너질까봐 이것도 뭐 눈 문제 그다음에 동파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 그러니까 여름 겨울이 둘 다 싫은 부분은 존재하고 봄 가을은 괜찮고. 먹는 거는 여름에 맛있는 거 지금 막 또 침 고이네. 예, 겨울에 맛있는 거. 그래서 여름 겨울 삐까삐까하다.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더 좋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그러면 이게 뭐 흔히들 얘기하는 얘기인데 특별하게 여름하고 겨울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면 생일이 봄이나 가을이죠. 저는 겨울이에요, 생일. 겨울이 생일이에요? 네. 근데 겨울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진 않은데. 그래요? 여름도 싫지 않아요. 늘 언제나 예외가 이렇게 있네. 여름도 좋아. 자,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들리는 소문은 그 백신 예약하셔가지고 맞으신 분들의 그런 맞았더니 어떻더라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매체에서는 어떤 백신이 더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곧 좀만 지나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도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인데요. 자, 일단 전월세 신고제 관련된 이야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지난해 임대차 2법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우선 시행되고 나서 임대차 시장이 갱신거래 위주로 재편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임대차 입법 시행된 이후에도 전세난은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액 건축 이주하고 등록 임대 사업제도 격변 등으로 복합적인 변수가 전월세 신고제에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매물이 현저하게 줄었다. 거래가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세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 수요도 줄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에 관련한 임대인들의 반응은 또 사뭇 다릅니다. 자, 임대인들은 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대책 등 향후 정책 변수를 가늠하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대인들이 고민하다가 요즘 시세가 많이 오르고 종부세도 바뀌고 하니까 계속 간 보는 분위기다 라는 건데요. 자, 임대인들은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부 과세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담을 보증부 월세나 관리비 인상, 우회 수단으로 상쇄하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 또 보증금 얼마죠? 3천인가요? 신고할 때? 3천인가 5천만 원인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의무요? 월세, 6천. 6천에 30만 원.
기준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현장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 자체가 현재 뜸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심상치 않은데요.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 임대차 시장은 전월세 신고제 여파보다 재건축으로 인한 영향이 더 커서 지금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5월부터 상승세에 접어들었고요. 강남 지역 중심의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100가구 규모의 구반포 주공 아파트가 올해 11월까지 이주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동작구 흑석동, 성동구, 옥수동까지 전세를 알아보는 상황으로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한 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점을 찍었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4.6으로 전주보다 0.3%포인트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들어가면서 매물이 부족해진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물이 부족해지자 상대적으로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자, 6월 1일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죠. 그래서 증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정부하고 다주택자 간의 시간 싸움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승자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안에서는 정권과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다주택자 고사 작전이 실행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대사업자들 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할 수 있는 관건으로 떠오르는 것이 세금, 재개발, 금리, 그리고 대선이 가장 큰 변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6월 1일자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어 왔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이주 수요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세금, 재개발, 금리, 대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전문가들의 반응도 이제 점차 양극화돼서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전부 다 올라갈 거다라는 상승 전망만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승 전망이 다소 꺾인 이런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6월 1일자 시장 반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6월 1일에 관련된 거, 제도 시행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미 예견되었던 많은 것들이 다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6월 1일 전까지 파세요, 기한을 드릴게요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실제로 6월 1일 이전에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많이 있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강남 핵심 지역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보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일단 세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그러니까 세율이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단기 매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70%.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 게 아예 없고 이제 뭐 1년만 지나면 60% 세율 적용되고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 팔아도 얼마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변화가 6월 1일 이후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거 기준으로 움직인 곳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뭐 재개발이라든가 GTX라든가 큰 이슈들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단타 들어갔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세금 더 내기 전에 털자. 그래서 6월 1일 전에 털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은 거래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는 뭔가 이번 상승장에서 더 먹고 싶어. 그래서 그런 호재를 찾아서 초기 단계의 재개발이나 아니면 GTX 역세권 뭐 추가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주변으로 해서 좀 저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주고, 현재 진입했던 사람들은 이 세제 때문에 팔아 먹어야지 하면서 팔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부 있었던 지역들도 있으나 이제 메이저한 곳들 같은 경우는 이미도 많은 과세 이런 세금 많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눈에 띌 정도로 막 이슈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막 거래가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렇게 중과되거나 양도세 중과도 그렇지만 뭐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 이런 부분도 세졌기 때문에 단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더 이제 수요가 취득세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많이 내고 실익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좀 거래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핵심 지역들이나 비싼 지역들, 뭉쳐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움직이기 무거워지는 시점이 됐죠. 가끔 이제 얘기를 하고 듣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지금 유주택자가 핵심 지역에 물건을 더 사서 자산을 더 늘리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왜? 지금 뭐 취득세 중과도 너무 무섭고,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사는데 취득세 뭐 12% 내면 취득세만 뭐 3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내가 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그럼 이런 핵심지 시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갈아타기 교체 수요예요. 내 거 살고 있던 거가 많이 올랐으니까 처분하고 나 좀 핵심지로 이번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래 규제들이 너무 많고 돈 나오는 구멍들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주저주저하면서 못 가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보여. 나 이번에 좀 팔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삐끗할까봐 겁난다. 이런 목소리들이 한편으로 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세제의 변화가 의도했던 대로 결국 이렇게 양대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을 많이 늘린 이유는 뭐겠어요? 사고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매수 동력들은 되게 이제 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반영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거래세 제한 말고 이제 보유세 증가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예견됐잖아요. 6월 1일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6월 1일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 그다음에 올해 재산세에 낼 부분들이 정해졌는데, 이제 대부분 준비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낼 준비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이지. 그렇죠. 돈을 마련해 놓으셨거나 증여를 했거나 팔았거나 뭐 그렇죠.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서 준비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팔 때까지는 팔고 못 판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어떤 비명을 지를지, 이 비명을 지르면서 같이 이제 끄지 말아서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물고 들어갈지, 결국 그게 이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일 거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는 해왔지만, 그렇죠. 이제 이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주변에 이제 특히 이제 뭐 1인 다주택자 물건도 있지만 보통 이제 법인을 통해서 우회하러 가셨다가 지난 7.10 대책 때 법인 토끼몰이 하면서 법인에 대해서는 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 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6억까지 종부세 공제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내 주택 가격 합친 게 7억이면 6억까지는 빼주고 1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은 그런 거 없이 네가 법인이야, 너는 공제 없어, 7억. 그게 이제 시행되는 게 올해 6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들겨 맞는 분들은 그 종부세 세액 금액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는 말이 안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이 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이 심경원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 연 7%면 10몇 년 지나면 그냥 국가가 집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 7%씩 세금으로 가져가면 20년이 되기 전에 그냥 가격이 고정돼 있다고, 가격이 빠지면 더 금방 뺏기는 거고 회수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이 민간 주체의 자산을 20년 동안 그냥 뺏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수준의 높은 세액이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한지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그거의 원년입니다. 그거의 시행하는 원년이에요. 그래서 뭐 대비하실 분들은 대비하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 작년 7.10 대책 나왔을 때 별별 수사에서도 얘기했고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이 6월 1일 2021년 6월 1일 보유세 관련해서
이제 자산을 다 뺏기는 사례들이 2022년부터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팔아야지 마음을 먹었어도 이런 거래 제한 사항 때문에 팔기 어려운 경우가 매수가 쉽게 덤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못 파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내가 재산세도 못 냈고 종부세도 못 냈어. 미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나라에서는 세액 체납을 기준으로 해서 공매 압류하고 공매 넣겠죠. 그럼 공매에서 팔면 뭐예요? 팔아서 돈이 나올 것 같지만 공매 받는 사람은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지금 양도소득세는 3주택 같은 경우는 82.5%잖아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세율.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유세 못 냈다고 공매 넣고 공매 넘겼더니 양도소득세 중중과해서 다 뺏어가. 그러면 내 집이 아예 사라져 버렸네. 그렇죠. 이 꼴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분노가 근데 소수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많았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심히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순간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대학원에 수업을 듣는데 해외 부동산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작년에 7.10 대책 나오기 전에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해외의 취득세 사례, 그래서 우리나라가 취득세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싱가포르 이런 사례 막 들어서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도 올려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뒷받침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연구 자료를 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결국 우리나라도 했잖아요. 물론 이제 해외 사례 중에 보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할 때 다주택자가 유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세율을 더 내는 이런 사례도 있긴 있는데 네네. 보니까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양도소득세가 빵이에요. 없어. 보유세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사례들을 상속세, 증여세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가 일본인데 55%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래요.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양도하는 단계에서 세계 탑 티어의 세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지금 다른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그 해외 부동산의 이해라고 하는 수업 과목은 다른 나라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세제 기준이 있으니 보고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비교를 해놓은 건데 보니까 와, 욕 나오는 거야. 진짜 우리나라의 이 세제는 이걸 어떻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걸 이렇게 만들었냐 욕 나올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K180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정권을 가지고 또는 그걸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라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못 바꿀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놓고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이거 말이 안 되게 제도가 디자인돼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그 다음에 처분에 관련돼서 이 세율 조정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아까 보세요 6%면 그렇게 갖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는 그 기준은 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만 이제 6월 1일 막상 되고 나니까 막 갔네 막 이런 생각이 더 저는 커졌어요. 커졌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이제 거의 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3법 민주당에서 그렇죠. 얘기했었던 임대차 3법이 완성이 됐죠. 이제 6월 1일부터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부 그러니까 광역시라든가 좀 수도권 전체 그리고 좀 번화한 지역들 중심으로만 되고 그것도 임대차도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이제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크게 허들 없이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회피하려거나 하시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한번 해놓고 나면 뭐 이렇게 장점도 있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뭐 대리 신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시장에 안착은 될 것 같고 1년 정도 계도 기간은 둔다 그랬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도를 왜 도입했을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의도되는 지금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신고한 자료들 6월 1일 기준으로부터 신고 들어온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DB를 만들어서 한 11월 정도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택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보를 오픈할 거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인 우리들도 뭐 단순히 네이버 매물이라든가 이런 호가 중심의 매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거래된 사례들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물량 숫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물량이 거래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 이 동네 물건 개수가 얼마인데 올해는 몇 개 정도 거래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통 요새 이제 좋은 서비스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할 거냐는 또 이제 민간 개개인들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잘 활용해 나가면 뭐 재테크라든가 또는 뭐 주택을 구하는 입장에서 또는 이제 앞으로 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왜 이렇게 하겠어요. 세금 걷어들이려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소득이 네.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어떤 세금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근거로서 충분히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세금 내면 또 임대인들은 세금 늘어난 만큼 또 더 조세 정가하려고 할 거고 하겠죠. 그렇죠. 진짜 그런 부분들 맞물려서 기차를 두고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뭐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 시장의 반응은 월 5% 임대료 상한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뭐 되도 않는 곳에 관리비 얘기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월세 신고제 역시도 임대인들 입장에서 이거 나중에 지나면 과세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신고제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 또 관리비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관리비 100만 원 시대?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 바꾸지. 관리비까지 포함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관리비까지 포함하시고 비용 처리하세요. 뭐. 그러니까. 그럼 실비 맨날 그거 그렇게 해야죠. 네. 그 또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시행이 됐지만 아직 뭐 신고된 건은 아직 없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전월세 신고제 한다고 하니까 임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상담 오는 내용들도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들을 많이 하시던데, 자, 일단은 시장은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빈틈을 노려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으로 할 거야 그랬더니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뭘까를 벌써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어요. 장점 하나 있어요. 뭐요? 이게 온라인 신고가 이제 돼요. 네네. 이제까지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면 동사무소 가서 내고 받아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하면 주말에 안 됐잖아. 그렇죠. 온라인이 되니까 계약서 쓰고 그 내용 가지고 첨부 파일로 넣어서 네. 일요일도 토요일도 넣으면 네. 2일 12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행되니까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바로 붙거든요. 네. 그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다는 점. 그러네. 확정일자 부여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장점이네요. 자, 시장의 반응들이 6월 1일 이후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했던 것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네, 매우 조용했고요. 사실 그 전에는 6월 1일 기준자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의 또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부 액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한 5, 6일 지났네요. 조용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도 보면 일반 트래픽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년도 동일, 그러니까 네. 전년도 같은 날, 이게 일자가 하나씩, 요일이 하나씩 틀려요. 계산해 보면 전년도 같은 요일 또는 같은 날 기준으로 해서 90% 전후 정도의 트래픽을 보여요. 92%, 뭐 88%, 90 몇 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뜨겁지는 않고 소폭 사람들의 관심도 일단 조회수에서 나타나는 이 관심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일단 데이터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우리 강동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강남 빌라가 금싸라기 취자처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라도 사자, 강남 불패의 신화가 빌라로 번져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아파트 값 급등과 전세난에 주택 수요가 빌라로 급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주도 정비 사업이 빠진 강남에 주택 수요가 특히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과 빌라 매입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호가가 올해 초보다 약 20-30%가량 오른 것 같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몰렸고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뛰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관점에서는요,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빌라로 눈을 돌린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자, 투자 수요 입장에서는요, 특히 강남 지역 빌라촌이 공공주도 정비사업 대상에서 빠지면서 향후 재개발을 노린 투자 수요가 가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통계량도 확실하게 다르게 잡히고 있는데요. 서울 빌라의 매매 거래량입니다.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거래하고 있어요. 자, 올 4월 빌라 매매 거래량이 6,441건으로 전월보다 5,522건보다 919건, 즉 16.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입니다.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94건이었는데요. 전월 대비 301건 감소했습니다. 올 1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빌라 매매하고 아파트 매매인데요. 4월 서울의 다세대 연립 매매 건수는 총 3,217건이고요. 아파트 매매 건수보다 2.2배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 지역 빌라 거래량 증가율이 서울 전체 거래량의 증가율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벌써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일선 시장에서는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값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신축 빌라로 눈을 돌리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 지역은 공공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이 낮고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가 덜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규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앞세워서 10년 만에 서울시장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한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사실 이건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얘기 꺼냈다가 엄청나게 시장의 반응이 뜨겁게 움직이면서 재개발로 급선회했죠. 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제와 대출 규제 관련돼서는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파트 시장, 그리고 재개발 시장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냥 일반 빌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서 빠진 강남이 더 인기를 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시장 방향이 아파트에서 완전히 빌라로 옮겨가는 건지, 강남의 빌라 시장이 또 다른 빌라 시장으로 점점 또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자, 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백미님 반갑습니다. 실방은 처음이시라고. 저도 실방은 두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금방 오신 겁니다. 네. 예.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라이브 방송 부동산 TV 채널에서 종종 할 때 술 먹으면서 여러 번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했던 얘기긴 한데, 이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부동산 상승장의 하락장의 이 흐름은 물건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른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먼저 올라가는 애, 천천히 올라가는 애들이 달라지고, 멈춰서 먼저 떨어지는 애, 뒤늦게까지 올랐다 나중에 떨어지는 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다르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어떤 게 먼저 올라가느냐? 이 우량 자산이 먼저 올라갑니다. 모두가 아는 좋아 보이는 개가 먼저 가격을 끌어서 올려가고, 개가 올라가면 형님이 올라갔네 하며 동생들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나냐면, 쟤는 저만큼 올랐잖아, 얘는 아직 덜 올랐네, 아직 저평가네. 그러니까 형님이 이론의 근간은 시장 수요자들이 저평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저평가가 거래돼서 물건을 아작내서 조져버리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게 결국 우리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핵심 지역 분양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좋은 거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누구겠어요?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나타나고 기축 아파트가 쫓아가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먼저 상승을 이끌고 재건축이 쫓아가고, 이게 움직이고 나면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
뭐 강동이라든가 아니면 맞은편에 성동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마용성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뒤이어서 가고, 그럼 이 동생이 가면 그 다음 지역이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러한 형님 이론이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주택의 형태에서도 나타나요. 아파트가 가면 그 다음에 옛날에 아파트가 5억이었고 우리 동네 빌라가 2억이었는데 아파트가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여전히 빌라가 2억이면 이거 저평가 아니냐? 이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한다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쫓아가요. 이게 지금은 사실 무주택의 가치 이런 게 너무 커서 청약통장 쓰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주택 명의 버리고 빌라를 가는 선택들을 잘 안 하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없다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벌어져 버리면 취득세를 12% 내고 8% 내고도 살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들이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후행하는 후행장, 그러니까 선행했던 곳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집의 형태만 낡았지, 집의 형태만 좀 다르고 또는 이제 노후한 것도 있고 하지, 입지가 빠지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역들의 눈을 돌리는 수요들이 선행해서 먼저 가는 부분들이 보인다, 이런 거고, 그게 이제 항상 이 후행하는 하행 가격이 이제 조정받고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 가면 이런 움직임들이 완전 이 핵심 지역이 아닌 비핵심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때 가면은 매매가가 정체되면, 그러니까 동네가 별로 안 좋은 동네인데도 매매가가 정체되면, 그 다음에 매매가가 정체되면 수요는 있으니까 전세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가가 올라버리면 그 동네의 빈 땅들이 가치가 생겨요. 왜? 이 동네 단독주택 헐고 빌라 지어서 전세만 맞춰도 그렇죠.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가면은 그 빌라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게 이 동네 집값까지 올려버려요. 그게 이제 한 텀 끝나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직 상승장이 덜 끝나서 강남 빌라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기사가 쓰여졌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상승장에서 필히 쫓아오는 어떤 그 후행하는 현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불을 지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민간재개발을 하겠다. 또는 이거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 이 빌라라든가 강남 지역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박원순 시장도 하던 얘기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한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아직까지 눈에 띄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이 동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200세대, 뭐 100몇십 세대짜리 아파트를 지을래. 사업이 막 활성화 안 되니까 완화책도 계속 썼거든요. 그렇죠. 예, 높이 이제 한 7층 있던 거 15층까지 풀어줄게 라든가, 공공성을 확보해서 하면 뭐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하면 뭘 더 주겠다, 용적률을 더 이런 어떤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대상이 되는 일종의 원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살펴서 자세히 보니까 거래량이 늘었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거고, 뭐 최근에 이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도 좀 포함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강남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는 재개발 구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집도 많이 낡았을 때 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 서초구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 재개발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강남에서도 재개발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서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기준 완화? 기준이 원래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을 동수를 판단하면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선택사항으로 옛날에는 접도율, 가소밀지, 호수필지, 그다음 침수지역, 뭐 요 정도 4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침수는 이제 없어서 빠졌고 3개였거든요.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요게 이제 열악한 지역 중에 2개가 되면 이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근거였는데,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연면적 기준으로도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면 그럼 필수랑 선택을 채우면 강남같이 연면적만 되게 많이 낡았으면 집만 낡은 것도 재개발 구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갈 어떤 이슈지 떨어질 이슈는 아니잖아요.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든, 그리고 이미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너무 차이가 나버린 것들, 아니면 강남의 새 아파트 전세값, 기존 아파트의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든, 전세값이 올라가면 결국 그 전세를 부담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 동네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연립주택 빌라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넘어오면 그 전세값도 올라가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이러한 흐름들이 상승장에 좀 더 이어진다고 볼 때는 좀 더 나머지 아까 지금 제가 강남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마용성, 그 다음에 뭐 서대문, 동대문 뭐 다 나타나는 게 그냥 한 세트다. 순차적으로 나가는 한 세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공공중도 정비 사업에서 강남이 빠졌다. 그러니까 강남의 빌라는 투자하기 괜찮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야 투자를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 아니 지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투자를 합니까? 아, 그래요? 선자르고 가야지.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하십시오. 참고로 저는 투자는 더 하지 않고 빚 갖고 있습니다. 대출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7월 달에도 한 1억 정도 대출 갚을 거예요. 네. 빚 갖고 있습니다. 전세금 물려받아가지고 빚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이자를 안 내는 가처분 이자를 안 내는, 그러니까 소득세는 내지만 이자를 안 내는데 이제 이자는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무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채무의 질을 저는 개선한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좋은 얘기 많이 나요. 형님 이론, 법인 토끼몰이 뭐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이랬었잖아요. 뭐 빌라다 그러면 개발 호재가 있어야 상승한다. 그래서 뭐 분양받은 가격이 최고 가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 시장에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상 얘기하셨던 대로 뭐 지역에 대한 것도 움직였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점점점 핵심 지역에서 비핵심 지역으로,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외곽 지역으로, 그다음에 투자 물건도 바뀌어가고 있죠. 아파트에서 뭐 재건축에서 재개발에서 뭐 입주권에서 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가 이제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닐까, 주거의 마지막 유형인 빌라 시장까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정책적인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시장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빌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몇몇 분들 만나봤는데, 근데 부동산 중개업소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요새 아파트 지역 창업하신 분들은 조금 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빌라 지역에 창업하셨던 분들은 창업한 지 2달 만에 뭐 계약서를 몇 개를 썼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빌라가 씨가 말라서 지금 거래할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거래할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 사서 빌라 줘야겠네. 결론은 그거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또 사이다 발언을 갑자기 팍 치고 나오시네. 네. 네. 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빌라 시장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수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시장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네, 각자의 입장과 역할에 맞춰서 맞게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남 재테크 스터디 님께서 이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의 개발 사업을 별로 희망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민간주도의 사업 방식을 되게 선호한다는 얘기를 덧붙여 주셨네요. 네. 잘, 좋은 현장 흐름 소식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거주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법안이 지금 잠수 탔습니다. 네, 깜깜 무소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7월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이래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 아직까지도 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10월이니까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 실거주 2년 규제를 예상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소유주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지금 막 이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리고 전월세 시장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이 실거주 2년에 대한 것이 시행이 되면 세입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30년, 40년 이상 노후해서 전세가가 주변 시세 대비 50%까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이 밀려나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 인근의 전세 시장의 불안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해야 해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는 세입자들이 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데 불과 2년 전 입주 당시 전세 가격은 50% 넘게 올라서 이주하고 싶어도 이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 가는 것도 어려워서 인근 몇 없는 소형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서 그런 매물조차도 가격이 다시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2년 실거주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 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였어요. 자, 또 하나입니다. 규제안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겼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도정법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완료하면 실거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냈고요. 조합 설립 전 막판 거래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불씨가 되어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분위기입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 단지에 공공성을 요구하더라도 사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인센티브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정책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2년 거주라는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면 과연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는 여당에서 과연 눈치 안 보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측도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부의 정책이 외면받는 이유는요, 시장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년 거주 얘기가 나오니까 전월세 시장 불안해졌고요. 인간 집가에 대한 것도 불안해졌고요. 재건축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정책의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2년 실거주 과연 통과가 될 거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만일 통과가 안 된다면 재건축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매수해도 되는 건지, 매매 가격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건지, 전월세 시장은 다시 불안해지는 건지, 이런 안정화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 하시는 것 같으셨어요. 자, 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에 기여한 새 아파트를 줘야지, 갑자기 거주권이라는 게, 거주 의무라는 게 나와서, 네네. 2년 거주 의무 안 지켰으면 너는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도 없고, 나라에서 땅을 뺏어가겠다. 그냥 너 그렇죠. 적당히 청산 돈 주고 네 재산을 뺏어갈 거야. 어떻게 이런 걸 입법하겠다라고 말을 꺼냈는지 솔직히 저는 당시 6.17 나왔을 때도 욕이 나왔죠. 뭐 그때도 그런 논조를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산 뺏어가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들어갈 수 있다, 입법하겠다라고 꺼낸 것 자체도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이건 당연히 철회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이 안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실제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왜 이걸 지금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느냐. 제가 반대한 이유는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걸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는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뭐가 문제가 돼요?
거주 의무 요건을 맞췄더니, 그러니까 실거주, 내가 가진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게 정의다라는 거에 기준을 맞췄더니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아파트는 전부 실소유자만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세입자들이 쫓겨나면서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아버리는 상황을 이 제도가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임대차 입법 작년에 하고 나서 전세가격, 신규 주택 전세가격 폭등한 거 이미 눈으로 목도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것도 하면 이제 음마아파트 전세가격이며 이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들 난리 나는 꼴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호하겠다고 했었던 약자들 보호를 하겠다는 게 자기들이 입법하는 내용으로 망가지는 거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칼은 꺼냈는데 무도 못 깎아먹고, 아씨,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실거주 2년 때문에 이걸 채울 수가 없어서 청산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이 법을 지금 또 하나의 부작용을 얘기하셨지만, 이거 도입할 거고, 이거 이전에 조합 설립된 곳은 봐주고 그 다음부터 하는 곳은 안 봐줄 거니까 빨리빨리 조합 설립해라라고 해서, 그 기준 때문에 사실 또 수요가 쏠려서 압구정 같은 곳은 가격이 폭등한 그렇죠.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단기 맞아요.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거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또 이 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또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여당이 안 그래도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 이 법을 무리하게 또 강행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예측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삼청대잠이라고 불리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이 지금 삼청대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고, 그렇죠. 또 연장,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끔, 또는 이제 압구정지구라든가 지금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지구 3곳이랑 성수지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으면서 거래가 딱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입주 하는 사람만 살 수 있게끔 이거 잠그면서 거래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도 과도한 개입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어떤 한시적인 수요의 억제는 막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할 사람한테만 토지거래 허가를 내서 매수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진입장벽을 세우는 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들은 실수요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은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진입하는 수요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몬테크 다 각오하고 난 실수요로 여기에 갈래 이런 정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차라리 만약에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에서 우리 자본주의에서 추구하고 있는 큰 가치를 훼손하는, 갖고 있었지만 너 안 여기 이 집에 살지 않았으면 재건축할 때 네 집 내놔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넣지 말고, 제한적으로 되게 규제하에서 가격이 상승을 억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에는 제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사람만 살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어떤 그런 규제를 해서 막는 정도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이런 걸 입법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예. 이게 만약에 입법이 안 되고 나가리가 되면 자본주의 승리다, 정의의 승리다. 저는 그날 자축하면서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편협하고 편향적이에요. 양해해 주세요. 그냥 감안하고 봐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수다 풀 수도 있지 뭘, 생각이 다른데 전혀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재건축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발상은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물 자체가 출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주하자, 들어가자
라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그거 아세요? 요새 집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실거주를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요즘 가장 특수가 어딘지 아세요? 인테리어 업계.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재건축에만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업계, 넓은 집에 대한 욕구 이게 엄청 커졌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재건축하고도 맞물리면서 그게 같이 맞물려 있네요. 그냥 그렇죠. 실입주 해야 되니까 그냥 낡은 집 좀 인테리어 해가지고 앞으로 이주할 때까지 살게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예. 해외 사례도 보면 재택 이런 게 많아지고 하면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인테리어가 아주 붐이라고 해요. 예. 같이 맞물려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생방송 기념으로 제가 한 분을 섭외를 좀 해봤어요. 통화 연결을 좀 해서 네. 분위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이슈들이 싹 다 몰려있는 곳이 사실 한 군데 있더라고요. 네. 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은마. 네. 금마를 꿈꾸는 은마 아파트. 예, 부동산 마트 이우정 대표님이랑 같이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통화 상태가 일단은 스피커폰으로 할 거라서 양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요새 2월 1일자로 뭐 시장이 조용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일단 예.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남 시장 동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부동산 마트 이우정 대표님이랑 같이 강남 시장 상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재건축 실거주 2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다 소유자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먼저 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못했던 것이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걸었을 때 그때 어떻게 시장이 반응했는지. 자, 이번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이셨잖아요. 대담청 묶이실 때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재건축 2년 실거주 보류와 관련돼서는 또 강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자, 일단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활성화 관련돼서 얘기 나왔을 때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님 이제 강력하다고 이제 선거 당선될 것처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네네.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뭐 곧 진행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재건축이 빨리 될 거라고 바라진 않아요. 사람들도 기대가.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도를 높고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인해서 재건축 활성화 얘기를 꺼내니까 관심이 올라갔다. 예. 관심이 호가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호가는 사실은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그 계속 상승세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호가는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토지거래 허가 이후로 나올 수 있는 매물도 없고,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 이후에 급선회를 했잖아요. 그 재건축 예. 시장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막 받기 시작하고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 재건축의 얘기는 지금 싹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 재개발 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은 여전한가요? 재건축에 대해서? 예, 뭐 그거 관심을 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한데 여기 은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조합을 설립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기대를.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실입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실입주를 하고 있나요, 지금도? 예, 실입주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실입주를 못해 그 여건상 안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비워둔 집도 되게 많아요. 아, 그냥 비워뒀다. 예, 아. 그냥 2년 내보내고선 임차인 내보내고선 그냥 공실로 비워둔 집도 전입신고만 해놓으시고. 아,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전입신고 해놓고 비워놔도 네, 실입주로 카운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또 뭐 재건축 2년 거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국회에 보류되고 있다. 그래서 무산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혹시 인근에 있는 강남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사실 그러니까 그 입법하신 의원님도 음마를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 부분도 실거주도 안 하셨고요. 네네. 자기 목을 주는데 뭐. 그리고 이게 진짜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자기 목에 칼을 겨눈 거였네요. 예. 아.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도 이것 때문에 뭐 일단은 민감해한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아 이게 근데 참 아직도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아무도 예상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불안해는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불안해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6월 1일자로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전월세 신고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이거 시행에 관련돼서는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양도세 중과하고 뭐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가지고 미리 뭐 몰랐던 게 아니니까 예상했었던 일이니까요. 네네. 뭐 미리 다 공포가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6월 1일 기준으로 가장 큰 이슈는 그러니까 지난달 5월 달보다 4월 달에 굉장히 많은 증여가 일어났어요. 엄마 아파트는. 아, 4월에 미리 예, 준비한 거네요. 예, 5월 달에는 별로 많진 않았지만 4월 달에 그러니까 공시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신 거죠, 다들. 증여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네네. 그리고 또 5월 달에 특이사항이 네. 그 재산 분할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재산 분할을 왜 하죠? 아,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들이요. 서류상. 아,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을 그 할까요? 보유세 관련해가지고 네네.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신 분들이 하나씩 나눠갖고 이혼하셔가지고 서류상 나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전체를 열어보면 1년에 한 건 정도가 재산 분할이 나왔는데 네네. 4월 달에만 5건이 나왔거든요. 4월 달에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주택을 피해가겠다는 거죠, 지금? 예. 아, 그래서 재산 분할로. 그렇죠. 2주택하고 3주택하고 또 하늘과 땅 차이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6월 이후에 전월세 신고제 관련돼서는 특별한 동향은 없나요, 이거는? 예,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뭐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신고하는 거야 뭐 중개사무소에서 다 해줄 거고. 네네. 크게 뭐 고객들이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그 과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신고하면 나중에 과세할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신고를 안 해도 규정 어차피 확정일자 받고 뭐하고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고는 그냥 형식일 뿐이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거에선 크게 의미를 안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에 대해서는.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예.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우회할 방법도 없고 여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어차피 확정일자 받으시면은 다 국가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어서 예. 그렇군요. 아, 네. 아, 일단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수장님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네.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 중에 되게 이슈화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신혼부부들이 결혼 안 하고 혼인신고 안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당연히 요즘의 세태에서는 했던 결혼도 없던 걸로 하고 이혼하는 게 유리한,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한 적이 있는데 실증적으로 음마 아파트에서 5월 5건의 사례가 나왔다는 걸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사실 뭐 10여 년 전의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구나. 예. 근데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바쁘신 와중에 네 이렇게 인터뷰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그러네요. 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고 이혼한다는 얘기들이 이게 진짜 10여 년 전과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종부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렇죠. 이 종부세 중과가 이게 세금 내다 이혼하게 해서 실제로 이혼할지도 몰라요. 세금이 막 억대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야 그걸 우리 이혼하고 그 돈을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쓰자. 좋은 데 다니고 그게 더 이득이지. 그거 세금 내고 세금 낼 돈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진짜 이혼하겠어요. 그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잠실이었나? 네,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이었어요. 세대별 처음에 맞아요. 처음에 그랬죠. 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이거 종부세 피하려면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 편하게 그냥 서류상으로라도 그냥 이혼합시다 하셨던 분들이 실제 이혼으로 간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이게 정치가 정책이 오히려 사람들을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이혼을 못하게 하고 애를 못 낳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애 없다고 난리든지 이걸 오히려 좀 더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갖고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 말부터 짬짬이 잠 안 자고 네. 안 먹고 네 그러고 나서 책을 썼는데 네 제목이 대박나는 부동산 중개 핵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조영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오늘 받았거든요.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책이 무려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384페이지. 네, 그러니까 384. 네, 엄청 두껍고 많이 내용을 꽉꽉 눌러 쓰셨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창업하신 분들 또는 중개업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걸 위해서 네. 열심히 그냥 밀도 있게 부분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이 목차 카테고리 어떻게 정하는지부터 되게 고민하시는 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받아서 봤는데 네. 나름대로 너무 가볍게 쓰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될 거고 또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쓰면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실 거고 그래서 여러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내용을 전면 수정을 하면서 좀 분량이 많이 들었어요. 서점 언제 깔려요? 예스24에 지금 예스24 가면 지금 사실 수 있다고 하고요. 아직 오프라인 서점에는 안 빨. 오프라인은 아직 온라인에만 지금 깔렸고 이제 좀 있으면 오프라인 서점에도 깔리겠죠. 저도 그러겠죠. 주변에 이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사서 좀 나눠드리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께도 좀 신청받아서 좀 선물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놓고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잘하고 있었던 건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 중개업 경쟁력 관련해서 엄청 연구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신 또 이 분야의 우리나라 탑티어 전문가 아니시겠어요? 우리 조영준 교수님이.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사서 보셔서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시는 좀 계약 하나 더 쓰는데 보탬이 되고 또 이 고객 관리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홍보 더 잘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책 쓰시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관심 있는 분들 이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접근을 하시면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도 미리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네. 앞으로 중개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중개업이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대충 계약서 써주고 돈 받는 그런 직업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업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뭐 이렇게 부동산 할 일이 많아. 예,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입장에서도 한번 읽어보면 중개업에 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